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첫 번째 페이지, 역사 장난 아니게 많이 하는 잡지사의 역장,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 그림에. 예. 네. 약간 오늘 검정 옷으로 또 깔맞춤을 하시니까 검정 고무신의 기영이 형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기철인가? 네, 예. 중학생 내지 고등학교 교복 같은 그 느낌이 좀 느낌도 좀 들기는 나는 하는데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역장 박광일 선생님을 모셨고요. 자, 올여름 야심차게 시작한 시리즈죠. 박광일의 역사탐험대. 저희가 수도권 지하철 노선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역장님과 함께 지하철 역사에 얽힌 역사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1호선 원조 구간을 소개해 주셨고 오늘은 2호선 타는 날이죠. 네, 2호선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전철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둥그런 원형의 순환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하철 2호선 본선 노선 역이 43개인데 그중에 23개가 환승역입니다. 아, 환승역이 절반이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허브 역할을 2호선이 해준다. 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2호선을 그렇게 계획은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동서를 이제 있는 노선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볼 때 그래도 지하철 2호선 좀 이렇게 길게 만들면 좀 중심부 그다음에 새로 떠오르는 지역 이런 것들을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중심부라고 하면 시청부터 을지로 일대, 네네. 구도심 여기를 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업무지구 영등포 일대 여기 좀 포함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더불어서 주거지가 요즘에 새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있다. 영동. 영동 지금 강남 그렇죠. 영등포의 동쪽. 동쪽. 그래서 이제 예. 영동 잠실 일대를 묶어 달라라고 하니까 노선을 그렇게 그리면 결국은 남쪽에 이어져. 영등포 그다음에 저기 동쪽에 잠실 일대 그다음에 동쪽 북쪽에 을지로 일대를 그렇죠. 순환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 노선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78년 3월에 이제 강남, 그다음에 79년 3월에 강북 구간에 이제 착공을 해서 84년 5월에 전면 개통되었고 본선 기준으로 54.3km 43개의 역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겨난 2호선은 이제 다른 노선보다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그렇죠, 것은 그렇죠. 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역을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럼 있어요. 거기 항상 리스트에 올라가는 게 강남역, 맞아요. 강남역, 그다음에 신도림역, 신도림, 환승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잠실역, 잠실, 최근에 홍대 입구. 예. 그러니까 전부 다 2호선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2호선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제가 통계를 최근 거는 보지 못했고 2000년대 초반 것을 보긴 했는데 네. 다른 노선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용객 수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2호선 자체가 그렇게 이제 유명하기도 한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지선 두 개가 이제 하나는 꼬리처럼 하나는 머리카락처럼 그렇죠. 붙습니다. 튀어나와 있죠. 네, 그래서 네, 신설동 뭐지? 쪽으로 하나가 여기 붙고요. 네. 그다음에 까치산역으로 하나가 꼬리처럼 그러네. 붙어서 둥그런 통통한 네. 강아지의 머리카락과 꼬리가 있는 갑자기 예, 귀엽네요. 네네 그렇게 보니까. 그런 느낌의 전체 노선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2호선에 광고를 해야 됩니다. 잡지사가. 그러니까요. 2호선 그렇게 잡지사에 많이 타는데 이거는 거기 실어줘야 되고. 이 영상 QR 코드라도 하나 딱 누가 갖다 그러니까요. 붙이면 제가 얼마나 거의 좋겠어요. 이틀에 한 번은 반드시 2호선을 타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비싸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워낙 중요한 거점역들이 많아서 또 요즘 같은 날씨에 좀 타기 두려워지는 라인 중 하나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반에 이제 급훈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지금 공부해야 나중에 서울 가서 2호선 탄다. 그렇죠. 이런 급훈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학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의 대학선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납득을 할 정도로 굉장히 대학교가 많은데요. 일단은 그냥 대학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역들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건대 있고요. 그다음에 교대역, 서울대 있고요. 좀 멀죠. 서울대 입구요. 서울대에서 멀다고. 서울대에서 그렇죠. 멉니다. 서울대 입구역 가면 한참 가죠. 근데 네. 버스 타고 서울대 가야 되고요. 맞아, 그다음에 맞아. 네. 홍대 있고요. 이대역 그리고 제가 봤던 중에 가장 가까운 역이 한양대역. 그냥 지하철역 출구가 네. 캠퍼스 안으로
연결이 그렇구나.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역 이름에는 없지만 신촌에는 서강대 연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충정로에는 경기대, 그다음에 건대 입구에는 바로 옆에 세종대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대학교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학교가 많으니까 얘도 혹시 대학교 음? 하는 역이 있습니다. 뭐죠? 낙성대. 낙성대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이 낙성대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별이 떨어진 언덕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강감찬 장군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송나라 사신이 이제 그 고려에 왔었다가 하늘에서 그 영웅을 상징하는 문곡성이 뚝 떨어진 자리를 막 찾아간 거예요. 예. 당시는 이제 시흥 금천이었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의 낙성대역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고려와 관련된 역사 유적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을 때 대통령께서 네. 우리 고려 관련된 유적을 한번 찾아보시죠. 어. 라고 해갖고 네. 막 찾았던 여기가 고려시대 때 만들어 놓은 석탑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그 전설을 붙이니까 어. 그럼 강감찬 장군과 관련 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에 낙성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 거기에 이제 전철역 이름이 더해지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네. 그곳을 강감찬 장군을 생각하시든 그렇지 않든 그 역 이름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시게 맞아요. 되었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죠? 박광일 선생님께서 약간의 감정을 갖고 있는 2호선 역이 있다던데요. 네. 어떤 감정이죠? 예.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으나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구의역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구의역. 예, 저희 집이 이제 구의동에 있었기 때문에 네. 구의역에 있었는데 이 행선지를 표현한 그러니까 표기한 2호선이 나올 때마다 하는 한숨이 나왔던 역입니다. 어떤 행선? 성수역이에요. 성수행 열차. 네. 네. 제가 이제 도심으로 가려면은 네. 구의역 다음에 이제 건대입구역, 뚝섬, 그다음에 성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수까지만 가니까 네. 제가 가려고 하는 동대문이나 을지로 쪽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갈아타야 돼요. 성수행 열차는 성수가 종점인 성수가 거죠? 종점이에요. 거기서 한번 내렸다 타야 근데 의외로 이게 많아요. 그 급할 때. 막 그치. 같은 노선인데 내가 왜 내렸다 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네. 지하철이 굉장히 촘촘해졌는데 예전에는 뜸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에서 저녁 때 이제 도착 들어갈 때 이제 멋모르고 을지로나 동대문에 딱 탑니다. 반대로. 네, 그러면 이제 그 왕십리쯤 가서 네. 이 열차는 네. 성수까지만 운행되는 열차입니다. 더 가실 분은 미리 내리시거나 뭐 갈아타야 됩니다. 그거를 타는 게 이득인가요? 그래도 탔다 갈아타는 게 이득인가요? 아니면 다음 거 기다리는 게 이제 이득인가요? 그거는 이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성수행은 보통 예. 사람들이 안 타기 때문에 예.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건 성수까지만이라도 앉아서 그건 가자라고 있구나. 할 때는 하지만 이제 성수에 가면 이제 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요. 예. 아니면 그걸 피해서 그냥 편안하게 처음부터 내가 내릴 구의역까지 가자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보내고 네. 그 다음 열차를 타기도 진짜 하는데. 현실적인 감정이에요. 네, 그래서 건대 구의 강변 쪽에서 사셨던 분들은 제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그러겠네요.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 이제 처음 상경에서 2호선 타면서 약간 헷갈렸던 게 신촌이 있고 또 신천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2호선 타고 다닐 때 보면은 이제 그거를 제가 눈앞에서 목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은 신촌역을 물어보는데 네. 대답하는 사람은 신천역이라 그래서 지금 바로 내리라고 하거나 잘못 아니면은 알려주는 거죠. 조금 한참 가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대 입구에서 한정거장 가면은 신천인데 그렇죠. 거기 한참 가야 되는데 반대로 건너가서 타시거나 아니면 쭉 타고 가시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서 네. 뭐 제가 이제 조정을 해드린 아닙니다. 적은 신촌입니다. 전 역장 박광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예.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헷갈리게 되었던 역도 있었습니다. 신천이 신천 지금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지금은 바뀌었죠? 이제 그 잠실 세내역으로 이름이 잠실 세내 바뀌었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그 잠실 일대에 또 다른 역이 잠실이 들어간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실 나루. 예전에 성내역이라고 불렀던 역이. 네. 그러면서 지금 잠실 시리즈가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네. 시내에서 들어오는 기준으로 보면 잠실 나루, 예전에 성내역, 네. 그다음에 원래 잠실역, 잠실, 그다음에 신천역이었던 잠실 세내역. 이렇게 요것도 요거대로 헷갈리네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바로 엊그저께 네. 자다가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잠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잠실 나루인지 잠실 세내인지 한 3초 정도 고민하다가 뛰어내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지하철역 이름을 바꾸는 거는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2호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로공단역 역시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역 구디역이라고 하죠. 네, 이름을 바뀌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역이 드물게 바뀌는 이름을 경우가 바꾸기도 한다. 종종은 예. 있습니다. 그럼 바꿀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지침 같은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지하철역 주변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이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그 주변 뭐 산업 환경이 아예 바뀌는 경우면 옛 역 이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바꿉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로공단역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바뀌었던 거는 그 지역에 이제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네. 이제 디지털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실을 반영을 해서 공단에서 디지털 단지로 바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행정구역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그 행정구역명을 따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의왕역이라고 있었는데 예. 예전에는 의왕이라는 동네를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의왕역이 의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건 저희 군포의 부곡이 더 유명해. 아, 부곡. 그래서 네. 부곡역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의왕읍이 의왕시가 되고 나니까 네. 아니 우리 동네 의왕인데 네. 여기 의왕에 있는 역이면 네. 의왕역이 돼야지 그렇죠. 하면서 그 행정구역명을 따라가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부곡 하와이의 그 부곡인가요? 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저기 창녕에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이유, 그러니까 지자체 자체가 요구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이제 자치단체에 요구를 해서 이 역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동네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여기가 잠실입니다. 잠실이요? 동네 네. 이미지? 네. 무슨 상관이죠? 그래서 이제 잠실이라는 동네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뭐 분양가도 좀 높고 하니까 예. 성내 그러니까 바로 옆 동네인데 멀리 떨어진 느낌이 들고요. 예. 신천 그러니까 남들이 신촌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대가 다 잠실이었으니 아, 그런 이미지. 예, 그래서 잠실 세내 그다음에 잠실 나루로 바꾸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네. 결국은 역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요. 아, 지리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딱히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역과 그다음 종합운동장까지가 네. 예전에 잠실 섬 안에 있긴 했었어요. 그 잠실은 섬이었다고 전에 알려주셨죠. 네네네. 팔도 유람할 때. 그러니까 예. 잠실 섬 안에 있어서 딱히 다르진 않으나 이제 잠실 기준으로 이제 옆 동네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약간 헷갈릴 수도 아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예. 결국은 이제 이 동네 분들이 볼 때는 네. 잠실이라는 이름이 일종의 프리미엄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실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은 누에 치던 동네잖아요. 그렇죠. 누에 잠자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뽕나무 밭이 많았던 그렇죠. 예. 시골 중에 시골이었던 예,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이름이 어느 순간 이제 아파트로 그러네. 변했다라고 해서 옛말에 이제 뽕나무 밭이 변해서 바다가 되었다 상점벽해. 큰 그렇지요. 어떤 세상의 변화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을 쓴다고 하면 송파구 일대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전 고아 상전 고아 고아 높을 고자에 아파트 아자. 아짜. 말 되네. 그래서 네. 뽕나무 밭이 높은 아파트로 바뀐 동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 사실 이제 그 뽕나무는 예전에 이제 그 누에 치던 곳에서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예. 여러 곳에 잠실을 둡니다. 그래서 연희동 일대도 거기가 이제 서잠실. 연희동 쪽에도 네,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동잠실. 예. 이렇게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그 밑에 동네도 잠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렇습니까? 이제 잠실이었는데 거기가 잠실역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하니까 3호선인데 예. 이미 잠실이 있는 거예요. 잠원. 잠원이구나.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언덕이라는 뜻의 동네라는 뜻의 원자를 쓰면서 이제 잠실이라는 이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또 이런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원까지 하면 뽕나무 관련한 영명만 4개가 됐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호선에서 역시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역 중 하나죠. 왕십리역.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왕십리는 제가 예전에 즐겼던 맹꽁이 사당에서 조선 건국이랑 좀 관련 있는 지명이라고. 맞습니다. 네, 아마 이게 봤던 것 왕십리역에 대한 내력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한양의 도읍지를 선정을 할 때 무학대사가 정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 설이 연장선상에서 예. 이제 무학대사가 처음 도읍지로 야 여기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의 왕십리 일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른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예. 그랬더니 그 어떤 노인네가 대답도 안 하고 예. 이 소를 이렇게 치면서 이러 이 무학 같은 소야 그러면서 가자.
무학대사 앞에서. 그러니까 예. 되게 멍청하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러이 무학 같은 소야 가자.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깜짝 놀라서 네. 아니 저기 왜 제 앞에서 제 디스를 하십니까? 농부어른 아니면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가십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갈 왕자에다가 열십자에서 십리를 가면은 딱 한양 도성입니다. 동대문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왕십리에서 십리를 더 가면 도읍지에 적격한 위치가 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답심리는요? 답심리는 거기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5호선 할 때 풀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데 이거를 다른 이제 공식적으로 풀어본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양이라고 얘기를 하면 도성 앞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성저 십리까지가 한성부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성부. 한양의 한성부의 경계. 옛 조선의 서울에 해당하는 경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왕십리는 일찌감치 이제 서울 동부 지역에 이제 부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호선 외에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처럼 네 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저도 이제 왕십리역에서 가끔 갈아타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막 그렇습니다.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름 가운데 조금 아쉬운 이름도 있죠. 아쉬운 이름? 뭐 어디가 아쉬우세요? 그러니까 그 약간 더 그때 연구를 하셨으면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설릉역입니다. 설릉. 네. 설릉이 있어서 설릉역이죠. 맞습니다. 설릉이 있어 설릉역이니까 그걸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 선릉 바로 옆에 선릉은 이제 그 성종과 정현왕후의 무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바로 옆에 중종의 무덤인 정릉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 일대를 선정릉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설릉역이라고 하니까 정릉을 그러니까 뺐다. 정릉을 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2호선 얘기를 할 때 설릉역인데 설릉은 누구 무덤입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릉 얘기를 항상 덧붙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9호선에 또 선정릉역이 생겼어요. 선정릉역이 따로 있어요? 또? 있어요. 5호선에? 네. 그러니까 선정릉역이 그쪽에? 있으니까 똑같은데? 바로 일대.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선정릉역이 조금 더 선정릉에 가깝습니다. 설릉역은 걸어서 한 7분 거리면 설릉역은 선정릉역에서는 입구 기준으로는 한 7분이지만 역 기준으로는 한 2분밖에 안 걸려요. 가깝네. 이렇게 바로 보면은 담장이 딱 치면 바로 그 성종 임금 무덤이 보이거든요. 입구 기준으로는 돌아가는구나. 입구가 정릉 쪽에 있거든요. 선정릉 입구가. 그래서 선정릉역이 생긴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야 설릉역이 있고 선정릉역이 있으면 여기가 다른 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릉이 중복된 게 좀 걸리네.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는 설릉, 하나는 정릉 하면 좋은데. 하나씩 나눠 갖자. 네, 어차피 설릉, 정릉은 보통 같이 부르지만 태강릉처럼 하지만 태릉역이 있고 강릉은 잘 모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 발음으로는 정릉이 또 우이동에 있어요. 정릉 있죠. 정릉 있죠. 그래서 거기 정릉역이 실제로 우이신설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금 고민은 되지만 이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설릉, 선정릉은 전부 다 선정릉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역장님처럼 고민하시잖아. 역을. 저는 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도 사랑하지만 그 역 이름이 그 동네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좀 흘려듣지 마시고 고민 좀 해주세요. 자, 2호선의 역사와 또 주목해볼 만한 역 이름을 알아봤는데요. 2호선에 있는 수많은 지하철역 중에 좀 두 곳에 얽힌 역사를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골라주신 역이 충정로역이랑 합정역을 골라주셨네요. 네, 충정로역은 이전에도 이제 잡지사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충정로 민영환 선생과 관련된 곳입니다. 원래 여기에 이제 충정공 민영환 선생의 별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조금 서울에서는 외곽에 있는 곳이기도 해서 조금 덜 알려진 곳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곳이 충정로 이전에 다케조의 마치라고 하는 일본 공사의 이름이 붙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여러 우리나라에 관련된 인물들 의 이름을 붙이면서 아니 여기 충정공 선생이 별장이 있으면은 충정로로 해야지라고 이름은 붙여 놓았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게 좀 뭔가 안 맞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충정공 민영환 선생의 동상이 안국동, 도남문, 그다음에 우정천공 옆에 있으니까 요 둘이 안 맞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자리를
충정로역 나오자마자 네. 있는 조그만 중립지역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는 충정로역과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기념물까지 모두 맡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그래 저도 있는 봤어요. 거죠. 저 동상을. 예. 민영환 선생은 어떤 분입니까? 예. 네, 민영환 선생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민씨 척족의 일원이었습니다. 네네. 이제 고종과는 사촌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네. 어려서부터 이제 똑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가능했겠죠. 하나는 권신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배경을 통해서 조선을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개혁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당연히 뭐 이렇게 안주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가 1896년에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변화를 보게 됐던 거고요. 러시아를 직접 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갔었고 세계 일주를 했던 셈이었고요. 네네. 돌아오는 길에 연해주에서 우리 동포들 이민 갔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동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명색이 한 나라의 고관인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살기 어렵다고 해서 이민을 떠난 백성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은 큰 충격에 와닿았을 거고요. 예. 또 한편으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갔을 때 자신이 어떤 외교적인 행동을 못했다는 것에 자괴감을 가진 거예요. 정보력도 없었고 그만한 영향력도 없었고 네. 거기에 이홍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일본의 야마가타 아리토모 같은 거물급의 외교 담당자들이 온 거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교의 중요성, 그다음에 어떤 국가를 새롭게 하려는 개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1902년 이제 유민원 총재가 돼서 하와이 이민을 담당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의 개혁안의 아주 일부만을 고종이 받아들여서 결국 이제 군사적인 그래서 이제 원수부를 설치해서 국군 통수권 그러니까 당시 대한제국군의 통수권을 황제가 갖는 방식으로의 개혁 일부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영환 선생은 그 옆에서 뭔가를 도우려고 했었지만 일본의 압박 속에서 이제 별다른 역할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905년 을사늑약이 딱 벌어졌을 때 이거 나라 망했구나. 네. 나라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색이 내가 여태까지 외교 업무를 담당을 했고 국외에 있는 동포들을 받고 그다음에 고관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각국 공사관에 편지를 쓰고 국민들에게 남기는 편지를 쓰고 자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을사늑약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 나라가 망하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국내외에 알렸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민영환이라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 속의 인물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학계에서 보통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은 관뚜껑을 덮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사후에 죽으면서 그 마지막 행적까지를 보고서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마지막 행적이 나라를 위한 충성, 백성을 위한 마음을 담았다는 점에서 충정로역 그다음에 이제 가끔 제가 버스 타고 갈 때도 민영환 선생 동상을 볼 때가 있거든요. 볼 때마다 그 횡단보도 교통섬 같은 데 있잖아요. 저기 그 관련 전시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진 같은 것도 있고 자료들도 쭉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그 제가 버스에서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민영환 선생 동상 보면은 이렇게 정주하고 그 충정로는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승객들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경희궁 앞에서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느슨해졌다가 또 광화문 가면 또 이순신 장군.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또 바로 잡아서 안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버스에서 이완과 수축을 되게 자주. 그러니까 모르면 몰라도 민영환 선생이 계시고 저기 충무공 선생이 계시네. 충정공, 충무공 이렇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충정로역은 그렇고요. 합정역은 뭐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 잘 감이 안 오는데. 네, 합정이라는 이름만 놓고 보면은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강가에 있는 조그만 마을 정도의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요. 그 합자가 조개합자고 정자가 우물정자인데. 예쁘네 이름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물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막 파다 보면은 거기 흙 속에서 조개 껍질 같은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긴 조개 우물이 있어. 귀엽다. 네, 그래서 조개 우물역. 그래서 이제 조개 우물역 합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강촌 마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합정역에서 내려가지고 조금만
그 한강 쪽으로 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네. 왼쪽에 이제 절두산 성지가 있고 네. 오른쪽에 양화진 외국인 양화진 선교사 있죠. 묘역이 있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중요한 공간이죠. 아. 양화진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 묘역 둘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양화진 나루 진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루는 보통 한강의 상류에서 내려오는 나루는 광나루, 광진이고요. 광나루. 예. 요거는 한강 하구에서 들어오는 나루입니다. 네. 그런데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강 바닥이 조금 깊어가지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니까 흙들이 쌓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강진까지 못 들어가고 마포까지 오게 되니까 아, 마포의 바로 인근이 이 양화진이 그렇죠. 되는데 예. 여기가 좀 물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배들이 여기 좀 작은 배들은 마포까지 들어가고 네. 조금 외국에서 온 이렇게 바닥이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는 아. 첨저형 배들은 네. 양화진에 정박을 합니다. 아, 꽤 큰 배들도 네. 들어왔네요. 예. 그래서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 군인들이 사전에 여기를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 쭉 조사를 와서 보니까 양화진까지만 큰 배가 들어가고 그 위로는 배가 못 들어가요. 그렇죠. 만약에 네. 그 위까지 배가 들어왔으면 얘네들이 강화도를 점령하지 않고 서울로 쳐들어갔을 바로 겁니다. 들어왔겠죠. 예. 근데 양화진에서 막히니까 이거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입구인 강화도를 막자.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구나. 병인양요가 1866년 강화도 일대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다가 이제 우리가 개항을 하고 나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양화진을 이제 거쳐서 한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 뭐 일본에서 왔던 공사도 양화진에 배를 내려서 가고 외국인 선교사들도 양화진에서 배를 내려서 가고 네. 이래서 양화진이 굉장히 익숙한 동네가 됐었는데 네. 이제 그들의 거주지를 처음에는 양화진 일대로 한정을 했다가 나중에 용산까지 넓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양화진은 한때 나루터로서 아니면 한강으로 나아가는 길목으로서 중요했었다가 좀 잊혀졌었어요. 아, 네네. 그런데 이 양화진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거는 선교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선교를 왔던 헤론이라는 분이 1890년쯤에 네. 이제 곧 돌아가실 상황이 됐던 거예요. 네, 조선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하고 영국하고 맺은 조약문에 어떤 게 있냐면은 예. 외국인이 죽을 때 그 무덤에 대한 것들을 조선에서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에도 이제 그 적용이 되는 예. 어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언더우드 박사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이 묘역에 대한 조건을 조선 정부랑 협의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외국인이 네. 무덤을 한양 땅에 만드는 건 일단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양 도성 밖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납득을 했어요. 네. 근데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아마 제안했던 장소가 동작동 지금 국립묘지 있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강 건너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박사가 볼 때 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시 거기는 네. 완전히 한양하고는 거리가 먼 네. 동네였으니까. 외국인들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강 북쪽으로 요구를 한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양화진 일대가 언덕이 조금 야트막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그냥 솔숲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데인 거예요. 네네. 여기 있어. 그렇죠. 근데 언더우드 박사 보니까 일단 익숙한 동네예요. 외국인들이 내려올 때 양화진을 통해서 한양으로 돌아서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언덕도 좋고 예. 그래서 그럼 여기를 쓰겠다라고 해서 아. 헤론 선교사의 무덤을 여기에 처음 쓰면서 네. 양화진에 이제 외국인들이 거기에 같이 무덤을 쓰게 되었다라고 아. 알려져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양화진에 417분이 묻혀 있는데 선교사가 145분.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아닌 분들도 아닌 외국인도 많이 묻혀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개신교 교단에서 여기를 관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또 이름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긴 합니다만은 네. 선교사 아닌 분들도 많이 모셔져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도 계시나요? 네, 아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분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대한매일신보 사장이었던 어니스트 베델. 베델. 제가 수능 한국사 때 틀렸던 우리 베델 선생님. 예. 그 뒤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대한매일신보의 그 사장님이었던 베델이 1909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네. 그의 무덤을 여기 양화진에 여기 모셔져 만들었습니다. 있구나. 그때 예. 이제 비석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지연 시라 방송대국을 썼던 장지연이 쓰게 되는데 이걸 나중에 일제강점기 누군가 깨버렸어요. 누구야?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그거를 최근에 그 비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깨진 비석 옆에. 예.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봐야겠다. 양화진에 딱 가서 뭔가 비가 여러 개 서 있으면은 이게 베델 묘역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네. 한국 근대사에 빠지지 않는 분이죠. 누구죠? 한글에도 나오고 저기 독립운동에도 갓버트 선생님, 네. 호머 헐버트 박사님. 박사님 바로 옆에 있어요 무덤이.
아, 배대 선생님 옆에 네. 있어요. 아, 여기 계셨구나. 네, 그래서 예, 여기에 가서 이제 헐버트 박사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애국가를 네. 작곡했던 프란츠 에케르트 독일 사람. 애국가를 작곡했다고요? 네. 황제를 기리는 네. 대한제국 애국가가 있어요. 대한제국 애국가? 네. 우리 애국가 말고? 네. 네. 그래서 그 대한제국 애국가를 작곡했던 프란츠 에케르트도 여기에 묻혀 있어서 네. 사실은 이 공간 자체가 근대 역사를 공부하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선교사 묘역이니까 중요한 선교사분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제학당 정동제일교회를 열었던 아펜젤러 선교사, 그다음에 이화학당 열었던 스크랜턴 선교사, 예. 그다음에 연희 전문 세문안교회 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다음에 승동교회에서 활동했던 그 백정들을 위해서 교회를 열었던 분이죠. 무어 선교사. 그다음에 숭실학교를 설립했던 베어드 선교사.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근대 뭐 외국인과 관련된 독립운동사 또는 선교의 역사 또 기타 여러 가지 어쨌든 문화와 관련된 역사를 볼 때 예. 빠뜨릴 수 없는 곳이 합정역 근처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그러네요. 묘역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길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 한번 제대로 가봐야겠네요. 자, 박광일의 역사 탐험대 이렇게 2호선 역사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끝으로 2호선을 애용하시는 혹은 앞으로 이용할 예정이신 분에게 뭐 역장으로서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이 2호선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서울에 이게 순환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강을 2번 지나야 됩니다. 아, 그렇죠. 상류를 한 번 지나고 하류를 한 번 지나게 되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네. 그래서 상류는 강변역에서 잠실 나루역으로 지나게 되고 네. 그다음에 하류는 당산에서 합정역으로 지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상류 쪽은 아침 일찍 제가 아침 일찍 갈 때가 있거든요. 네. 한 5, 6, 7시에 뭔가 일정 때문에 그러면 해 뜨는 일출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선라이즈. 네, 그래서 지하철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그렇지. 2호선 강변에서 잠실 나루 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해가 질 때 오늘 하루 고생했어, 애썼어 라고 하는 느낌으로 그렇지만 또 이제 이 차를 기다리는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분들이 나 신촌으로 갈 거야 아니면 뭐 당산으로 갈 거야 하는 분들이 이 당산 합정 구간을 건너실 거거든요. 네. 또 홍대 입구 갈 때도 바로 고기를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선 또 해가 지는 모습을 일몰을. 볼 수 있어서 그 한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서울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연 공간을 이 전철을 통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뭐 철도청장 아니 뭐 저기 공사 사장님이라도 시켜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자주 다니니까 익숙할 것 같고 많은 서울 시민이 정말 사랑하는 이 어떻게 보면 지하철. 예. 지하철이 네.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컨텐츠 아주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2호선 승객들 알고리즘에 걸리길 바라보면서 다음 이 시간에는 3호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